네, 이번에 궁금한 거는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3년 동안 8번 정도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증시나 경제가 견뎌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옛날의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15년도 12월에 첫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금융위기 이후에 16년도에 4번, 17년도에 4번, 18년도에 3번 해가지고 기준금리를 3.75%까지 올린다고 했었어요. 11번 올린 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3.75%까지 올리면서 또 하나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자, 미국이 3.75까지 올린다고 해보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그거는 좀 더 높겠죠. 뭐 이런 거죠. 그쵸. 한 4.5라고 해보자. 그럼 거기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5가 기준금리면 5.5에서 6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 주택시장이 좋을까? 그래서 주택 가격에 대해서 되게 비관론이 많이 이제 돌 때가 이제 그런 이제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많이 이제 맞물려졌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연준은 물가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을 훼손하지 않고 성장도 탄탄하게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시장 경제가 무너지거나 실물 경제가 주저앉을 정도로 앞뒤 안 보고 그냥 딱 눈 감고 금리 인상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물가가 워낙에 높아지니까 이 물가 상승세를 어쨌든 잠재우려고 하는데 참 어려운 게임을 하는 거죠. 뭐냐면 물가 상승이라는 애가 성장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장을 인질로 잡은 거죠. 물가가 성장을 다 이렇게 총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연준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성장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물가만 잡으면 되거든요.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일단 상상만 해도 이게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지를 살리면서 그렇죠. 범위를 잡아라. 네. 그래서 항상 하는 게 뭐냐면 협상도 하고 빠르게 할 것처럼 보이다가도 뒤로 밀려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6년도에 4번 올린다고 했는데 한 번밖에 못 올렸어요. 17년도에 3번 올렸고 18년도에 4번 올렸는데 실제로 거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3.75까지는 못 갔고요. 가장 높았던 2.5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고 거기서 이제 종료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점도표라는 걸 통해서 예측이라기보다는 이런 현재 상황이 이어지면 이 정도 될 것 같아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게 나온 건데, 그 참고 자료가 실제로 틀려나간 경우도 많고요. 그 참고 자료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라는 하나의 참고 자료잖아요. 만약에 금리를 올리다가 실물 경제가 막 되게 힘들어하고 금융시장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물 경제가 흔들리면서 수요가 위축되고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 막 하락하기 시작을 하면 얼마든지 돌아설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요. 2016년도에도 4번 올린다고 했다가 한 번밖에 올리지 못했었던 이유가 초반에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시장이 너무 크게 흔들렸고요. 경기 둔화 우려가 너무 커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 지금처럼 시장이 잘 버텨주면은 시장이 잘 버텨주고 경기도 탄탄하잖아요. 그럼 금리 인상을 그렇게 빨리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면서 더 빨라지는데 거기서 어느 한순간 견디지 못한다라는 걸 보여주면은 거기서는 주춤주춤 쉬어갈 가능성들을 우리가 열어둬야 되겠죠. 그래서 연준도 얘기하는 게 데이터 디펜던시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시장 상황 돌아가는 거 보고 가겠다. 경제 데이터들 나오는 거 보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런 거죠. 다 알면서 몰라요. 실제로 디펜던시가 굉장히 강해요. 데이터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책을 쓰고 나서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면서 그 다음 단계로 하나하나 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패스를 딱 만들어 놓고 쭉 간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점도표에서 뭐 8번, 9번 인상한다라는 얘기가 무조건 팩트처럼 박혀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시장하고 맞물려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금리 만능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보자들을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물가를 잡는 게 이제 거의 뭐 100% 그렇게 되는 얘기들인가요? 100%라는 얘기는 사실 100%라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수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면 대출이자도 많이 이제 나가게 되고 예금 금리가 5%예요. 근데 물가가 10%씩 뛰면은 사람들은 예금을 안 하고 이걸 가지고 현물에 대한 매점 매석을 할 거잖아요. 그럼 물가가 더 뛰어 올라가요. 어떤 걸 맞춰줘야 되냐면 물가가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고, 이게 자산의 버블, 그 다음에 이제 물가 버블을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금리를 그 수준까지 맞춰줘야죠. 그러면 급격하게 물가가 뛰어 올라가는, 현금이 다 물건을 사는 대로 몰리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버블들 같은 것들, 그런 과열 현상들을 갖다가 잠재워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금리를 갖다가 인상한다라는 거는 물가를 잡을 때 쓸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반드시 물가가 잡히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중동 국가들이 우리 원유 수출 안 해. 딱 이러면 제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원유 수출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금리 만능설은 아닙니다만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이제 고삐 풀리면서 막 올라가는 그런 물가를 견제할 수가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책에서는 그 금리나 부작용에 대해서 써주셨었어요. 아, 네네네. 그럼 거꾸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들도 있을까요? 금리 인상의 부작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있어요? 특히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특히 이렇게 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경제 주체들의 경기 부담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이게 임계점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는 금리를 2.132752까지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그건 신이죠. 그러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뭐냐면 2.25까지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2.25니까 욱 하고 무너져요. 왜냐면 2.13785까지밖에 견딜 수 없는 애였는데 그 위로 올라온 거죠. 그러면 2.13785라는 숫자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위로 올려가지고 이런 걸 오버슈팅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한번 올려가지고 자산시장이나 실물 경제가 휘청휘청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부채가 워낙 많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실물 경제에서의 도산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변동성을 되게 크게 만드는 거죠. 실물 경제의 변동성을. 그래서 부채와 맞물려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금리 인상이라는 게 주는 부작용들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이라는 게 누구의 금리 인상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한국의 금리 인상이냐, 일본의 금리 인상이냐, 미국의 금리 인상이냐. 우리는 만국 공용어처럼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걸 보고 있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건 좋은데 미국 금리는 전 세계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거냐면, 이제 미국은 미국 경기를 바라보면서 미국의 물가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그 타격을 다른 신흥국들, 경기도 안 좋은데 얘네들도 이제 같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의 금리 인상은요, 국가 간의 빈부격차, 계층 간의 빈부격차, 이런 불균형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스펀도 시절에도 금리 인상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 좀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그리고 지금 파월의 금리 인상 예상이 되는데 어떤 차이가 날까 좀 궁금하거든요. 그린스펀 당시가 이제 87년도부터 이제 2006년까지 계셨으니까 20년의 시기열로 놓고서는 금리 인상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시장에서 가장 많이 기억하는 금리 인상은 94년도의 금리 인상하고 2004년도의 금리 인상을 많이 기억을 해요. 94년의 금리 인상은요, 90년도, 91년도에 걸프전이 있었어요. 이제 쿠웨이트를 침공한 거죠, 이라크가. 그래서 그 이라크를 때려잡기 위해서 후세인 정권을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유가도 뛰고, 그 다음에 미국도 실물 경제의 침체가 나타나요. 91년도, 92년도. 근데 그 이후에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도 줄어들게 되고 미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 같으니까 당시에 이제 그린스펀 의장이 금리를 올리는데, 이 금리 올리는 스케일이 엄청났어요. 되게 빨랐어요. 3%에서 6%까지 쫙 밀어 올리거든요, 금리를. 0.5%씩 팍팍 쳐올려요. 그랬더니 시장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채권이 죽어요. 왜냐면 채권은 고정금리인데, 예를 들어서 3%짜리 10년짜리 채권인데 이제 금리가 1년짜리가 5%가 됐어요. 그럼 누가 3%짜리 10년짜리 채권을 누가 해요? 이제 5%짜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채권들은 아무도 찾지 않으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뭐라고 했냐면 채권 시장의 대학살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금리가 빨리 뛰니까 채권 시장의 대학살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올라버린 미국의 금리가 연약했던 신흥국들을 다 뒤집어 엎기 시작을 하죠. 95년에 멕시코, 97년에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 98년에 러시아, 99년에 브라질, 이렇게 신흥국들을 막 뒤 흔들어 놓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금리 인상이었죠. 미국을 위해서 다 죽인 거예요? 미국을 위해서 죽였다기보다는 관심이 없었겠죠. 너네들은 뭐 희생양인데, 그게 아니라 신경 안 썼죠. 미국을 바라보면서 죽이려는 의도는 없고 미국 경제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세게 올린 건데 팍팍팍 죽는 거죠. 한 번의 교훈을 얻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04년에 금리 인상을 베이비 스텝이라고 했어요. 아장아장 걷는 거죠. 그래서 0.25%씩만 올렸는데 0.25%씩 17차례를 인상합니다. 그래서 1%부터 5.25까지 올렸는데, 그때는 그렇게 인상해도 괜찮던 게 중국의 성장이 굉장히 탄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탄탄한 성장을 보여주게 되면서 신흥국들이 정말 잘 버텼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금리 인상 성공적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어쨌든 2004년, 이제 94년의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조금은 실물 경제의 상황과 금융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따라갔었던 금리 인상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파월은 빅스텝을 갈까요? 베이비 스텝을 갈까요? 결국에는 그때 당시 베이비 스텝도 45일에 한 번씩 금리를 올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경제 상황이 달라졌죠. 부채도 훨씬 많고, 그죠? 그리고 성장률도 많이 높아졌고, 결국에는 글로벌 경제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오픈이 돼 있죠.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러면 작은 금리 인상 하나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45일에 한 번씩 금리를 올렸다. 이게 베이비 스텝이었는데 지금은 90일에 한 번씩 올려도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빅 스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빅 스텝과 베이비 스텝에 대한 기준이 참 모호한 것 같아서 제가 뭐 빅 스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지금 적어도 파월 의장이나 연준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잡아야 된다는 신념이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됐었을 때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긴축을 단행을 하게 되죠. 시장이 2번 정도 올리는 건 감당할 수 있어. 그럼 3번 올린다고 하고 3번은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양적 긴축 얘기하고 뭐 이런 거죠. 헬스 선생님이네요. 그렇죠. 조금씩 올리는 거죠. 시장이 계속해서 기대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94년처럼 막 앞뒤 안 보고 쫙 밀어 올리는 그런 그림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지수가 오른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금리가 상승하면은 증시가 좋다 맞는 얘기일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왜냐하면 그렇죠. 주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금리도 되게 중요한 요인인 건 맞아요. 금리가 올라간다. 근데 주식이 기업이 성장을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럼 금리 올라도 주가 오르죠. 근데 만약에 금리가 오르는데 성장이 주저앉고 있다. 그러면 이때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바라보는 거냐면 결국에는 실물 경제에서 해당 기업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성장이 어느 정도인지를 바라보면서 금리를 해석해 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볼게요. 기업을 바라보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국가를 바라봤었을 때 미국이라는 국가와 다른 신흥국이라는 국가를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보죠. 미국을 바라보게 되면은 주식시장은 금리가 오를 때 좋아 라고 얘기할 거고요.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신흥국에 투자하는 사람은 금리 오르니까 안 되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금리 오를 때 항상 오르거나 그러진 않았고 금리가 올랐을 때 시장이 크게 주저앉은 적도 있었고 16년도 같은 경우는 그랬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탄탄하게 나오니까 시장이 막 날아갔던 적도 있어요. 17년도가 그랬어요. 그래서 무언가 금리라는 요소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갖다 속단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도 전에 한국이 금리를 벌써 2번을 올렸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규모나 결국에는 움직임 자체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움직임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조금은 덜 민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자본이 미국으로 쏠리게 되기 때문에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나라들이 있어요. 신흥국들 중에서 실제 그렇게 움직인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본 유출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무역 흑자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외환 보유고도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한두 번 올릴 것 같아 라는 걸로 자본 유출이 거대하게 나온다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금리를 올렸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자체의 이슈에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산 가격이 너무 불안하다. 이게 결국에는 연끌도 그렇고 주식시장보다도 제 생각에 부동산 가격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쵸. 이거 놔두면 부동산 가격이 고삐 풀린 것처럼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더 했겠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제한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게 첫 번째니까 자산 가격에 대한 제한이겠죠. 두 번째는 물가가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많이 뛰었어요. 가장 큰 이유가 환율이 뛰었고 결국에는 1,080원이었던 환율이 1,200원이니까 10% 이상 뛴 거거든요. 그러면 수입 물가가 10% 이상 올랐어요. 거기에 국제유가가 40불이던 게 75불까지 왔잖아요. 그럼 거의 2배 뛴 겁니다. 유가 자체도 뛰었지만 그 원유를 달러로 사야 되는데 달러 값도 뛰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부문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을 갖다가 되게 항구적인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제어하고자 하는 게 최근 금리 인상의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오를 때는 어디 쪽이 가장 전망이 좋은가요? 일단 저는 뭘 투자하자 이런 말씀보다도 우리가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좀 좋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주식시장에서 봤었을 때도 결국에는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되게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지는 결국에는 경제적 해자라고 하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 그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는 않겠지만 이럴 때는 부채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운용을 하는 그걸로 돈을 버는 그런 레버리지형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첫 번째는 해봐요. 두 번째는요. 채권 자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채권 중에서도 장기 채권 있죠. 현재 낮은 금리로 장기간을 묶어야 되는 채권들이 있으면 이런 채권들은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그야말로 쥐약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월세를 받는 자산들 같은 경우에 예. 월세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월세는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쵸? 월 100만 원 네. 이렇게 들어오는데 금리가 계속 낮아져요. 그러면 이 월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꽤 많은 돈을 예금하지 않으면 못 받거든요. 예. 그럼 그럴수록 이 월 100만 원이라는 애의 밸류는 올라가는 거죠. 와, 너무 좋은 거였어, 알고 예, 보니까. 그쵸. 월세의 신이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돈을 넣어도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의 밸류가 떨어지는 거죠. 아. 월세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어려운 말로는 인컴 자산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월세를 받는 자산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조금 취약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금리 하나로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3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자.